우주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자외선이라든가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차, 지구 태양을 받을 때는 뭐 200~30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늘에 가면은 뭐 마이너스 150도까지 떨어지는 섭씨로 그 정도 되는 혹독한 온도차 등에 의해서 많은 그 위성의 부품이라든가 구조가 이제 점점 이제 침식이 돼서 자기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위성들이 자기 설계 수명보다 보통은 오래도록 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추락을 언제부터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 500km면은 궤도 수명이 한 30년 됩니다. 그러다가 고도 한 300km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빠르게 추락을 합니다. 왜? 대기권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도 200km쯤 되면은 이 며칠 안 있으면 추락을 합니다. 고도 150km쯤 된다? 그건 추락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공위성이나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은 지표면에서 지구 지표면에서 한 100km부터는 추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상에 닿기 전에 보통 워낙에 궤도 속도가 초속 7.8km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대기권 들어올 때도 그 속도를 대부분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기권 진입하다 보면은 이 인공위성이나 인공우주물체의 구조가 그 압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도 78km나 한 80km 근방에서 이제 폭발이나 그런 분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넓은 지역에 이게 다 이제 추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겁고 밀도가 높은 거는 뭐 금방 떨어지겠고, 가볍고 면적이 커서 이제 알루미늄 포일처럼 이제 팔랑거리는 것들은 아주 멀리 가겠죠. 평균적으로는 이 지상에 추락할 때 보통은 시속 한 200에서 300km 사이 정도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톤이 넘는 인공위성이 추락할 때는 30에서 40%의 잔해물이 남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지표면까지 타지 않고 폭발했지만 지표면까지 타지 않고 다 추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파편들이 지상에 흔적을 남기게 되겠죠. 근데 다행히 지표면의 70%는 바다이기 때문에 인공우주물체에 추락했을 때 생기는 파편들이 바다에 떨어지지만 간혹 지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상에 실제로 떨어진 적도 많습니다. 여자분이 이렇게 파편 들고 있는 거는 1997년도에 오클라호마 툴사 지역에서 로티 윌리엄스라는 분이 우주 파편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뭐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어깨를 툭 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저 파편을 갖다 주고 갔더니 이게 라켓의 부품이라고 우주에서 떨어진 거라고 해서 저분이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신원이 알려져 있는 우주물체 피해자 1호 피해자입니다. 쿠바에서 소들이 라켓 파편에 맞아서 죽은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사진이라든가 널리 알려져서 있는 그 인적 피해는 저게 최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추락에 의한 피해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구 궤도상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무수히 많은 우주물체 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공위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임무가 종료돼서 쓰레기로 분류되는 또는 우주 잔해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인공우주물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주물체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궤도를 선회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궤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표면에서 고도 500km 고도라고 하면은 속도가 7.8km 됩니다. 초속. 인공위성을 조립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부품들 중에 하나 나사 소위 말하는 볼트 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볼트가 더 많은데 저게 M5 규격입니다. 지금 좀 크게 그 그림에 나왔겠지만 그 안에 그 중심 축의 직경이죠. 그게 한 5mm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M5 규격인데 저게 가장 많이 써요. 저 볼트가 우주상에서 떠돌게 된다고 하면은 걔가 그 볼트는 궤도 속도 즉 초당 7.8km 속도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볼트 여러분이 조립하다 흘릴 수도 있고 던지다가 옆 사람한테 던져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명 피해가 난다든가 뭐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볼트가 궤도 속도로 선회하다가 어디를 지나갔다, 어디를 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속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는 0.5인치 구경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20mm 구경의 벌컨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맞습니다. 벌컨탄은 초속 1km 속도로 쏜다고 했을 경우에 비행기 잡는
대공포탄이에요. 그 정도 에너지가 이 저 작은 볼트에 맞는 거, 궤도 속도를 맞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위성이 저런 볼트 작은 거 하나 맞는다고 하면은 대파가 됩니다. 저 그림은 저희가 지상에서 실험한 건데요. 직경 1.2cm입니다. 12mm죠. 12mm는 쇠구슬을 초속 6.8km 발사를 해가지고 두께 18cm 되는 알루미늄에 충돌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저런 충돌고가 났어요. 두께 18cm면은 저희가 이용하는 그 군 장갑차보다 훨씬 두꺼운 겁니다. 거기 뭐 5cm, 6cm밖에 안 돼요. 그 장갑 두께가. 그러니까 저걸로 저렇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궤도상에서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 물체들의 위험성은 그 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도에 의한 파괴력은 저렇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주 활동을 하고 우주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또 화물도 건네줘야 되고 우주정거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근접 랑데비라고 하죠. 이제 불어인데 랑데비를 해서 뭐 도킹을 해서 사람도 건네주고 물건도 건네주고 쓰레기도 받아서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총알보다 7배 빠른 또 다른 위선을 갖고 쫓아가서 둘이 만나서 뭐 같이 근접 비행을 하고 다킹을 해가지고 또 주고받고 하고 내려온다.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1997년도에 미르하고 화물선이 자동으로 도킹을 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그것을 도킹을 하려다가 들이받아서 파손이 일어납니다. 저런 케이스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결국 미르는 나중에 2001년도 3월 23일 날 대기권을 재진입하고 그때 또 전 세계에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는 결코 인류한테 그렇게 친화적인 환경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국제전파연맹 ITU에서 정지궤도 위성은 다 그 위치를 다 지정을 하고 허가를 해서 거기에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은 좀비 위성이라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남의 타국의 정지궤도 위성을 가리거나 충돌에 유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지궤도 위성 대역이라든가 저궤도 위성 대역에서 킬러 위성의 어떤 그런 활동도 보고가 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속 충돌은 또 아주 큰 케이스는 어떻게 있었냐면 시베리아 그 한복판에서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하고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가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리 관측 자료라든가 저희가 지상 그런 감시 자료를 갖고 추론을 해봐도 저 두 인공위성이 저렇게 정면 충돌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따라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주 감시의 어떤 기술의 그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